네. 재현 씨 멘트 너무 좋은데요. 주체로서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실 트리플 S에 대한 글을 막 엄청 이렇게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가 누구고 듣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조금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하면 미천 드러날까봐 좀 무섭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말씀대로 제가 앞에도 조금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저는 뭐 서태지라는 분을 뭐 음악가로서도 그냥 사람으로서도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이상향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 가장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줬던 노래는 그래도 그 7집에 있는 로보트라는 타이틀곡이랑 그리고 이제 제로라는 마지막 전 바로 트랙, 그렇게 두 개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뭔가 감정선을 많이 터뜨리는, 이를테면은 네, 그런 류의 음악이잖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니까 서태지가 만들었던 그런 6집 같은 그런 앨범들, 울트라매니아가 있는 그런 앨범은 막 손쉽게 사실 리스닝을 편하게 했던 편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저의 귀에 좀 맞았던 거는 그런 7집이나 8집 같은 음악들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저도 평론가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되게 정신적인 방황을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했다 보니까 그 시절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음악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혹은 좋아하는 이제 록스타라는 거는 저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향, 맞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뭔가 20살에 데뷔를 해서 본인이 이룰 거 다 이루고 23살, 24살에 그냥 돌연 헬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은퇴를 해버렸다. 이제 그러한 전설이나 신화 같은 것들을 그냥 어린 마음에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다. 내가 20살엔 저렇게 될 수 없어도 언젠가는 나의 은퇴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겠다. 어른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그냥 그가 걸었던 그런 행로들, 이를테면은 뭐 저작권 협회와의 싸움 같은 것들이 되게 전설처럼 무용담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대유감을 냈을 때 이제 그런 클린 버전을 그냥 깡으로 냈던 그런 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 두 개 찾으면서 그때 평론가님 글을 또 많이 보게 되기도 했고, 2014년 이제 고등학교 때 아직까지도 그의 마지막 앨범인 이제 9집 Quiet Night가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그의 전국 투어를 좀 이렇게 쫓아다니고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고, 지금도 컴백을 뭐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명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좋아한다는 건 너무 유명하고 앞으로 이정재 코너에서 이분을 언급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 한 분씩 거명을 한다면 저는 살아있는 뮤지션 중엔 김유나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께 받은 영향은 정말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저한테 자우림이란 밴드는, 그리고 김유나라는 싱어송라이터는 주체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음악인이에요. 제 몫의 삶, 1인분의 삶을 구성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준 뮤지션이기 때문에 저한텐 평생 특별한 음악인이시고요.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번 또 언급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가사가 없는 음악을 많이 들어야 저는 클래식을 많이 듣는데 낭만시대 음악가 중에 세자르 프랑크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종교와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제가 성당에서 성가대를 되게 오래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8년 정도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뭐 세자르 프랑크의 음악이 그 연원을 찾아 올라가면 바로크 시대의 바흐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바흐의 음악은 또 교회 음악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가창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역시 제 설자리는 이제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재현 씨 멘트 너무 좋은데요. 주체로서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왜냐하면 이제 네. 저도 서태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딱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나로서 저항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저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 김유나 님이 또 굉장한 영화광이세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에 김유나의 영화 취향을 통해 어떤 영화의 저변을 확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유나 선생님의 SNS를 팔로우 하시면 유나님이 매번 본인이 좋아하시는 영화들을 꾸준히 아카이빙해서 올려주십니다. 그 리스트, 만약에 내가 오늘 무슨 영화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 그 리스트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곡은 자우림 3집에 있는 서머데이 블루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무덥고 습한 날엔
그 곡이 제격입니다. 오늘은 그 곡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커버 스토리를 보면 그리고 여러 재밌는 인터뷰나 내용들을 보면 음악인들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음악 분야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또 저희 둘이 쓰는 기사가 약간 또 다릅니다. 이유빈 기자는 아이돌 그리고 K-팝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어떤 분석 리포트를 주로 많이 쓰셨었고 저는 주로 대면에서 뵙는 인터뷰 기사를 또 주로 썼던 터라 아마 각자가 느끼는 애로사항 내지는 즐거움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음악 분야에 제가 좀 취향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조금 협소한데 사실은 이제 밴드 음악을 위주로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K-팝 산업이나 K-팝 음악에 대한 사실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업이고 이를테면은 뭐 90년대부터 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한국 영화의 지용도가 막 제도적으로나 뭔가 산업적으로나 그런 예술적으로나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동년배들은 K-팝 산업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같이 가는 그런 분야가 된 것 같아요. 그런 K-팝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이 뭐 이런 IP 전략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같은 것부터 해서 되게 조금 내부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저는 영상을 보고 쓰는 사람이니까 뮤직비디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그 산업의 커진 거에 비해서 그런 뮤직비디오에 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을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라고 치면은 사실은 제가 제일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조금 외부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꽂아서 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문성 같은 게 뭐 정말 평론가님이 쓰시는 그런 글들, 음악 평론가분들이 쓰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미약할 수 있지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몰라야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조금 K-팝 음악계를 조금 보게 되는, 좀 관조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최근에 음악인들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예를 든다면 저는 김창완 선생님 뵙고 인터뷰했었고 김유나님 뵙고 인터뷰했었고 그다음에 이승윤 씨 뵙고도 인터뷰했었고 볼빨간 사춘기 뵙고도 인터뷰했었고 저는 최근에 좀 뮤지션들 개인의 세계를 좀 탐독할 일이 많았네요. 저는 일단 좀 부피 있던 거로는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K-팝 걸그룹들의 뮤직비디오를 조금 묶어서 비평 같은 느낌의 글을 한번 쓴 적이 있고요. 트리플S, 아르테미스를 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의 아주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해 사실 트리플S에 대한 글을 막 엄청 이렇게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제 다른 그룹들을 조금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기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비평 같은 기획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사실 당장 이번 주에도 밴드 애니메이션이 보치더라 개봉을 해서 그런 밴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썼거든요. 서브컬처의 음악들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쓰고 있습니다. 당장 지면에 뭐 김사월님 네, 께서 김창완 에세이 아티스트도 쓰고 계셔주시고 그 전에는 뭐 윤덕원 님이랑 이제 김나희 평론가 해주셨어.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글을 쓴 이래로 절대 못 듣는 노래가 딱 하나 있는데요. 네.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이라는 곡이에요. 주간지는 목요일 밤이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고요. 그 평범한 목요일 밤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노래가 절대 평범하지 않고 어디로 절 데려가지 못하고요. 목요일 밤이 제가 유일하게 그 노래에서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있다면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있을 오늘이거든요. 주 단위로 위클리로 삶을 구성하는 직종에서 종사하다 보니 저희도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콘텐츠를 준비할 때 망각 속에서 뭔가를 끌어와야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여 저희가 취재를 게을리했던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 열심히 복귀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1시간 넘게 혼자 떠드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음악과 영화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네. 시간을 뿌려볼까 하는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방송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제가 거의 뮤지션들을 매주 만나야 뭔가 콘텐츠 공급이 네. 꾸준할 텐데 아무래도 저희는 영화 전문지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송을 오래 듣기 원하시는 음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뭐 제가 했던 인터뷰 기사가 양질의 기사입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열심히 준비한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쓴 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훌륭한 동료 기자들이 뮤지션들 만나서 인터뷰했던 기사들도 모두 엄청난 미덕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매번 제가 질문을 꾸려가고 상대로부터 어떻게 양질의 답을 끌어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삶만 살다가 이렇게 질의에 응답해야 되는 자리에 앉으니 굉장히 낯섭니다. 굉장히 낯설고 조금 당황하게 되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좀 너무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DJ셨어요. 음악 다방의 DJ. 사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그런 음악에 되게 친숙한 그런 집안이었고 사실 아버지의 취향을 조금 많이 물려받기도 했는데 갑자기 저의 가정사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와의 기억으로 인한 그런 음악과의 친숙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건 또 제 인생의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감사한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잘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